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튬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최종 완성차 가격이 오르니 내연차에 밀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침체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원빅 뷰티풀 액트가 ESS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ESS 시장 규모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기차 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K배터리 산업의 향후 비전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하니 각설하고 바로 본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그래프들을 첨부하였는데 좌측 그래프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특히 가파르게 리튬 판가가 추락하던 1년 반 동안 타입별로 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측은 같은 기간 각종 메탈 판가의 가격 추이입니다. 오늘 주제에 있어 니켈 황산염과 LFP용 전구체인 무수인산 철보다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판가가 좀 더 중요하니 나머지 둘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폭락기에는 리튬 판가가 배터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점을 빠르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빨간 빗금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글로벌 평균적인 배터리 판가는 4만개 배터리 약 킬로와트 시당 $60, LFP는 약 킬로와트 시당 $50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무렵의 메탈 판가와 2025년 9월 현재 메탈 판가를 서로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이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클린테크니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달러화로 변환 시 NCM 킬로와트 시당 $63.8, LFP는 킬로와트 시당 $59.4로 1년 전 배터리 셀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리튬 판가도 이 당시와 비슷하고 셀 평균 단가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서는 EV3 배터리 가격은 4,700유로이며 2030년에는 이보다 10에서 15% 셀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리서치 관계자 한 명의 발언을 클린테크니까 기자가 옮긴 것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놀라운 수준이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리튬 판가가 오르면 전기차 시장이 침체된다는 주장이 바로 깨집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2030년쯤에는 리튬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여 메탈 판가가 상당히 회복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망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15%셀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명 리서치 기관들까지 이분과는 반대의 뷰를 갖고 있기도 하고 한 개인의 말을 듣고 끝낼 수는 없으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앨범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중국의 리튬 저가 덤핑으로 폭락한 리튬 판가가 조금 정상화됐다고 어떻게 바로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만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주제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측의 표로 테슬라 모델 Y와 GM 캐딜락 리릭의 신차 가격과 대략적인 리튬 판가 추이를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표시한 테슬라 신차가는 해당 모델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며 캐딜락 리릭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시기에는 무리가 없어 첨부하였습니다. 이 정도 모델만 자료를 찾을 수 있었으며 그 외의 전기차 모델들도 대체로 상황은 이어 비슷합니다. 보시면 셀 가격은 2023년 1월부터 계속 하락해 4만개와 LFP 모두 절반 이상 저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신차의 출고가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차의 출고가 모델 Y 기준 7만 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을 보였지만 정확히는 2023년부터 봐야 됩니다. 테슬라의 신차 출고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셀 가격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시점을 2023년도로 보면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급격하게 저렴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출고가는 고작 7% 정도 인하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할인폭은 하락한 셀 가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그저 경쟁 브랜드들 대비 우위를 점하려는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GM의 고급 차종인 캐딜락 리릭의 경우는 훨씬 더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출고가는 심지어 점점 올랐습니다. 2025년 메리바라는 부품 개수를 줄였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했다고 했으나 어쨌든 2023년도 가격보다 2025년이 심지어 더 비쌉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GM의 데이터를 보면 결국 완성차 업체가 폭리를 취했거나 아니면 셀 가격 외에 다른 부분에서 원가가 증가했다 정도로 경우의 수를 좁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지 반응을 보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그간 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짭짤한 수익을 올려왔다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소비자에게 지급하던 $7,500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거의 돌아가지 않았고 전부 완성차 OEM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까지 합니다. 즉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차의 출고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으며 1대1로 매칭되지 않습니다. 신차 출고가는 완성차 업체의 마케팅 전략이나 시장의 트렌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배터리의 가격이 이만큼 오른다고 차량값이 이만큼 상승해서 그만큼 내연차에 비해 경쟁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배터리 가격 상승이 출고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차 수요 침체를 일으킨다는 주장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깨진다는 것은 명확하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셀 비용이 절반 이상 저렴해졌는데도 전기차의 출고가는 비슷하거나 심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EV3의 경우는 셀 비용이 저렴해지다 보니 전기차의 가격에서 셀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져 셀 원가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굉장히 원가와 출고가를 타이트하게 당기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연결고리인 리튬판가의 상승이 배터리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1차 흐름도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건식 전극 공장 도입 등의 선진기술 도입에 따라 확신할 수만도 없습니다. 아까 크리스토퍼가 말한 2030년에는 지금보다 배터리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런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의 상승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원빅 뷰티풀 빌 액트와 ESS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ESS 산업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 짧은 시간 내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ESS 산업이 받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ESS 산업의 주소지가 심지어 전기차까지 묶여 태양광, 풍력과 세트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산업군들은 전부 뭉뚱그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러한 범주와는 원빅 뷰티풀 빌 액트의 최종안을 보더라도 명백히 틀린 분석입니다. 미국의 법안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4개는 전부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나씩 파악해야 하며 각각의 역할도 전부 다른데 심지어 국내 전문조사 기관들까지 이 4개 산업을 하나로 엮는 실정입니다. 먼저 태양광과 풍력, 트럼프는 이전부터 태양광과 풍력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이번 원빅 뷰티풀 빌 액트에서 집권당의 의도가 너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명확히 지원을 축소하면서도 ESS 프로젝트와 그에 필요한 배터리에 대한 지원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으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심지어 단계적 혜택 축소는 트럼프 퇴임 이후에나 시작되며 1년 조기 일몰은 또 그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있을 일이기 때문에 ESS 산업의 지원은 바이든이 만든 판을 그냥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 전기차 산업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빈 뉴섬의 당선 시 이는 전부 회복되고도 남을 것이고 공화당이 보장한 이 지원안은 미국이 배터리 산업에 취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독립형 저장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말하는 ESS와 약간 느낌 차이는 있지만 강학상 큰 차이는 없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SS 산업에 대해서도 막연할 수 있어 짧게 이게 뭔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 ESS 산업은 그저 해가 쨍쨍할 때 전기를 모아서 비가 오는 흐린 날 사용하게 해주는 요긴한 창고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전력 사용량 편차가 크며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체감이 잘 안되지만 실제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정전이 발생할 정도로 전력 인프라를 관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정전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CNBC 다큐멘터리를 보니 미국인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냉동 식료품 산업도 정전 발생 시 모든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는 단 1초만 정전이 되더라도 손실 규모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며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한 번의 AI 모델 학습에 1년 기준으로 계산해도 소규모 마을 수백 가구의 전력을 소모하며 AI 모델이 더 고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소모량으로 ESS 산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ESS는 요긴한 창고가 아니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이고 전략 산업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업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정확히 이 ESS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리서치 자료들이 2022년이나 2023년도에 옛날 통계들이라 최신 통계를 찾느라 좀 힘들었지만 그나마 최신 자료들은 이렇게 3개로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종종 인용하던 우드 맥킨지의 전망치에서 다소 인상적인 해설을 덧붙여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6년에는 20%의 북미 ESS 산업의 역성장을 말하고 있어 저도 이것이 원빅 뷰티풀 빌 액트로 인한 북미 배터리 산업의 타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2026년 시장이 줄어든다고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는 공급망에서 대표적인 FEOC 중국을 빼내면서 배터리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퇴보하거나 역성장하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화된 FEOC 규제와 대중국 폭탄 관세로 빠진 중국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 배터리나 기가팩토리 물량으로 충당할 수 없어 2026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에너지관리국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 비해 2026년에는 기가와트 기준 2배 이상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우드 맥킨지보다 더 급진적인 성장을 전망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2024년에는 북미 ESS 전체 연평균 16.1% 성장해서 갑자기 최근 스탠스를 바꿔 미국 ESS 전체 연평균 29.1% 성장으로 전망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 편차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년 뒤에는 산업이 14배 성장한다는 꿈같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이 앞으로 눈부시게 성장한다는 데에는 모든 리서치 기관들의 결론이 같으며 다소 보수적으로 보여지는 우드 맥킨지 전망의 이유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전기차 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ESS 수요가 받쳐지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최근 그들만의 리그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통계에 있어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YOY로 얼마만큼 감소했다는 암울한 보도가 있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차도 계속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현재 ESS이며 전기차는 어느 정도 버텨주기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 엔솔은 IR 담당자님 말씀으로도 컨퍼런스콜 내용으로도 확실히 북미 ESS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에게 전기차가 전부는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혹시 글로벌 통계를 이유로 한국 배터리의 몰락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히 패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ESS 배터리의 수요는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전기차의 성장이 우리 당초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는 그 공백을 채워주거나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실히 북미 시장은 최근까지 지속된 관세나 어떤 구독자분들 말씀처럼 주니퍼 출시를 기다리는 수요 등으로 인해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하며 신차 출고량 점유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2분기는 테슬라 외 전체 브랜드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미세하게 증가했지만 테슬라만 하락한 특이한 분기였습니다. 이는 일각에서는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린 일론 머스크가 주기적으로 곧 출시할 것이라고 과장하는 FSD에 대한 피로도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우측 도표와 같이 실제로 점점 미국인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물론 초혁신 기업이긴 하지만 GM, 포드와 같은 전통 완성차 OEM들에게 FSD 없이는 일정 부분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북미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에 대해서는 트럼프 집권기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ESS 시장이 일시적으로 유례 없는 규모로 크기 때문에 이 산업에 기대를 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길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간의 주장과 같이 리튬 판가의 상승이 곧바로 배터리와 전기차 가격으로 이어져 내연차에 비해 현저하게 경쟁력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셀 가격과 전기차의 출고가는 연동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OEM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중고차 시세 등 고객 신뢰의 문제로 출고가를 셀 비용과 1대1로 매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중에 수시로 셀 가격에 따라 신차 판매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산 저가 덤핑 공세로 추락한 리튬 판가가 이제 아주 조금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바로 40달러, 80달러에서 전기차 산업이 박살난다는 논의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앨범알도 킬로그램당 20달러의 판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글로벌 판가의 추이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방금의 한국 정치 리스크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렸던 ESS 산업은 단순히 에너지를 임시 저장하는 창고라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 그리고 전력망 안정화의 이점으로 ESS는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번 원빅 뷰티풀 빌 액트 법안에서 역시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8년에 물러나는데 2032년이든 2031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이 북미 ESS 산업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을 즉시 밸류체인에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FEOC 축출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2026년 시장 규모가 약간 줄어드는 충격까지 감소할 정도로 미국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동맹국들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는 우리 업체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원래 ESS 시장 규모는 전기차 시장 규모에 비해 20% 정도 수준에 그치지만 서둘러 중국이 빠진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국이 쫓겨난 ESS 시장은 우리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초기 국면에서 유럽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중저가형 전기차를 선호한다거나 미국에서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2차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조금씩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은 있지만 대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 최악의 리스크는 K배터리 산업이 한국 증시에 상당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차전지 투자는 지속해야겠지만 병행할 수 있는 대체 자산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계속 공부하며 나눌 정보들은 채널과 주간지를 통해 알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영상은 다소 길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요청이 많던 삼천당 제약과 이어서 양극재 업체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투자와 별개로 항상 일상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